진실 따위가 뭐가 중요한가? 교과서는 국가의 것이다. 일본 교과서 심의회에서 터져나와 속기록에 그대로 박제된 발언입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사를 깎아내려 온 일본 교과서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같은 회의실에서 일본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9741건의 도장을 찍은 43년 경력의 검정관이 한국인 참관인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혔고 표결은 14대 1. 일본 스스로 한국사를 전부 다시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왕릉이 단 한 번도 도굴당하지 않은 전 세계의 단 하나뿐인 나라. 992년 그리고 또다시 992년 반세기 동안 숨겨져 온 한국사의 진실과 그날 회의실의 대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 교과서 불합격입니다. 도쿄 문부과학성 별관 3층 교과서 검정심의회 회의실 그날의 첫 마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43년간 합격 도장을 찍은 9741건의 교과서도 전부 불합격입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의위원 15명, 국제 참관인 3명, 속기사 2명, 20명의 시선이 일제히 발언대의 노인에게 꽂혔습니다. 누군가의 찻잔이 받침 위에서 쨍그랑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그대로 떨어뜨렸죠. 그 직후였습니다. 노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도장 하나를 꺼낸 것은요. 손잡이가 새카맣게 닳아버린 회양목 도장이었습니다. 43년 동안 9741번 이 나라의 역사 교과서에 합격을 새겨온 검정인이었죠. 노인은 그 도장을 회의실 한가운데 반질반질한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고 나무가 나무를 때리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소리는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오늘 심의는 3시간입니다. 그 3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반세기 동안 어떤 거짓에 합격 도장을 찍어왔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시간 뒤 이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은 교과서, 검정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 표결에서 손을 들어 올린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맨 뒷줄에 앉아 3시간 내내 침묵하던 참관인이 대체 누구였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도 그날의 저처럼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저는 아마노 세이치라고 합니다. 68기고 문부과학성에서 43년간 역사 교과서를 검정해 온 조사관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도장 기계라고 불렀습니다. 제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이 나라의 어떤 아이도 그 책으로 역사를 배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은 정년을 앞둔 제 마지막 심의회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불합격시키기 위해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출근길, 청사 정문의 경비원이 제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아침마다 인사를 나눈 사이였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사관님, 오늘이 마지막 날이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답례하면서 안주머니 속 도장을 손으로 꾹 눌렀습니다. 이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알았다면 아마 경례 대신 제 팔을 붙잡았을 겁니다. 회의실 공기는 처음부터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번 회기는 통상심의가 아니었거든요. 국제공동역사연구 권고안을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다루는 특별심의였고, 그래서 외국인 참관인 3명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고고학 발굴 조사관 출신의 백발 노학자, 독일에서 온 중세사 전공의 사학자, 그리고 초청 명단 맨 아랫줄에 적힌 한국의 대학에서 왔다는 처음 보는 이름의 교수. 그 3번째 참관인은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앉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위원들 중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방 안에 이 순간을 저보다 더 오래 기다려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요. 제 선언 직후의 소라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소? 아마노 조사관. 9741건을 전부 불합격이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건 심의 안건에도 없는 발언이에요. 고성이 겹치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 짝, 짝. 느리고 성의 없고 그래서 더 모욕적인 박수였습니다. 구로다 위원장이었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의 눈은 웃고 있는데 입은 웃지 않는 사람. 이 나라 역사학계의 절반이 그의 제자이거나 그 제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43년 전
신참 조사관이던 제게 처음으로 검정의 원칙을 가르쳐 준 사람이기도 했죠. 여러분, 진정들 하세요. 처음 보십니까? 정년을 앞두면 멀쩡하던 사람도 한 번씩 이럽니다. 평생 도장만 찍던 노인이 마지막 날에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43년 만에 찾아온 노망이 하필 오늘 터졌을 뿐이에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구로다는 만년필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비를 불러서 정중히 모셔다 드리세요. 이 심의회는 바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노인의 은퇴 공연에 내줄 시간은 없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저는 발언대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43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는 순간 저 도장에 찍힌 9741번의 거짓이 영원히 진실로 굳어질 테니까요. 그때 사무국석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치바나 국장이었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 이 심의회를 관장하는 사람. 규정과 속기록 말고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얼음처럼 차가운 관료였죠. 위원장님, 검정, 규정 제3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퇴임을 앞둔 조사관에게는 최종 의견 진술권이 보장된다. 이번 특별회기의 의제는 역사 서술의 재검토이고 조사관의 발언은 의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규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3시간입니다. 구로다의 만년필이 멈췄습니다. 금태 안경이 형광등 아래에서 번쩍 빛났습니다. 국장, 지금 이 노망을 3시간이나 듣자는 거요? 저는 규정을 읽었을 뿐입니다.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한가운데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구로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평생 도장만 찍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저는 오늘 해고당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검정하러 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낡은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말입니다. 3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번 심의 대상인 새 역사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표지가 빳빳한 잉크 냄새도 채 가시지 않은 견본이었습니다. 내년 봄부터 전국의 중학생들이 펼치게 될 책이었죠. 저는 그 책의 한 대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의 역사는 대륙 세력의 흥망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반도는 스스로 방향을 정해본 적이 없는 땅이다.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모든 교과서에 실려온 이른바 표준 서술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장을 폈습니다. 반도는 유사 이래 수백 차례의 침략을 받아 온순한의 땅이며 그 역사는 혼란과 전란의 연속이었다. 노무라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헌학이 전공인 그는 늘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신중한 사람이 확신에 차 있을 때만큼 단단한 벽도 없는 법입니다. 정설이고 표준이고 시험에도 그렇게 출제됩니다.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만 2대목만 더 읽겠습니다. 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이나 이어진 것은 안정의 증거가 아니라 변화가 없었다는 증거다. 그 사회는 스스로 발전할 동력을 갖지 못한 채 기나긴 정체 속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43년 전 신참 조사관이던 제가 생애 처음으로 합격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토씨 하나 바뀌지 않은 채로요. 한국인의 절대 다수가 김, 이, 박이라는 소수의 성씨에 몰려있는 것은 신분제가 해체되던 시기에 성이 없던 하층민들이 지배층의 성씨를 대거 차용한 결과다. 요컨대 그들은 성씨조차 빌려 쓴 민족이다. 책 덮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그게 어때서? 마츠오 위원의 호통이 그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원로. 이 방에서 구로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크고 목소리는 구로다보다 2배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고 나도 평생 그렇게 가르쳤소. 생각을 해보시오. 국민 5에 하나가 김이라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소. 인구 절반이 서너 개 성씨에 몰려있는 나라가 성을 빌려 쓴 흔적이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이오. 바로 그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츠오는 제가 반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동의하니 당황한 얼굴이 됐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요. 그래서 학계는 그것을 설명해야 했고
성씨를 빌려 썼다는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그 답을 믿었습니다. 43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구로다였습니다. 그는 지루하다는 듯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실하게 일해왔다는 감동적인 회고담을 하시겠다면 송별회 자리가 더 어울릴 텐데요. 아, 송별회가 취소될지도 모르겠군. 오늘 하시는 걸 봐서는 말이야. 가와시마 위원이 킥킥 웃었습니다. 구로다의 직계 제자인 그는 스승이 웃기 전에 먼저 웃는 법이 없고 스승이 웃은 뒤에 안 웃는 법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츠오가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애초에 근대 학문이 뭔지도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 아니오. 그 나라 역사를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정리해준 것을 이제 와서 뒤집겠다니 배은망덕한 소리지. 저 문장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시간 뒤 저 말을 한 사람의 손이 어디를 향해 올라가는지 보시게 될 테니까요. 그때 통계학 배경의 오카베 위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담기지 않은 실험실 같은 목소리로 물었죠. 조사관님, 방금 낭독하신 서술들 말입니다. 특히 성씨 차용설, 그 서술의 전거가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을 저는 43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지난 겨울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에 대해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도장 기계라고 불리던 제가 이러는지 그걸 아셔야 다음 이야기가 이해되실 테니까요. 25세 아마노 세이치. 임용 첫날의 저는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날 저를 회의실 구석에 앉혀놓고 검정의 원칙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젊은 날의 구로다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노 군. 역사는 국가의 등뼈다. 검정관은 그 등뼈를 지키는 의사야. 등뼈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 자네의 도장은 청진기가 아니라 수술칼이라는 걸 잊지 말게. 저는 그 말을 수첩 첫 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과 함께 43년을 살았습니다. 자부심이 있었냐고요? 물론입니다. 제 도장이 찍힌 책으로 아이들이 자랐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다시 아이를 낳았습니다. 2세대입니다. 제가 승인한 문장들이 2세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상식이 되었습니다. 반도는 수동의 땅이다. 그 역사는 혼란의 연속이다. 조선은 잠든 사회다. 그들은 성씨마저 빌려 쓴 민족이다. 그런데 만약 그 문장들이 전부 거짓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수술칼이라고 믿었던 제 도장이 사실은 2세대의 눈을 찔러 온 흉기였다면요. 저도 믿었습니다. 저는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처럼 믿었습니다. 아니, 여러분보다 더 깊이 믿었을 겁니다. 그 믿음에 9741번 도장을 찍은 사람은 이 방에서 저 하나뿐이니까요. 그런데 구로다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짜증이 섞였습니다. 지난 겨울까지는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발언대의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유리컵이 이에 부딪혔습니다. 68배를 산 몸이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 입에서 나올 말들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겨울,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각주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 하나가 제 43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은 2시간 40분. 맨 뒷줄에 한국인 참관인이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로 돌아가겠습니다. 퇴임을 앞둔 조사관에게는 마지막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서고 이관 작업입니다. 43년간 쌓인 검정 자료를 국립기록관으로 넘기기 위해 목록을 만드는 지루하고 외로운 일이죠. 저는 매일 밤 9시까지 지하 서고에 남아 먼지 쌓인 상자들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 지하에서 저는 제 인생의 목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검정 대상이던 교과서의 교정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제의 그 문장, 성씨조차 빌려 쓴 민족이라는 서술의 끝에 각주 137번이 달려 있었습니다. 무심코 저는 그 각주의 출전을 찾아봤습니다. 43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검정관은 서술이 기준에 맞는지를 볼 뿐 각주 끝까지 사료를 따라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기분 탓이었는지도 모르죠. 각주 137번은 어느 개설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고에서 그 개설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개설서는 더 오래된 다른 개설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오래된 개설서는 놀랍게도 처음에 그 개설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뱀이 제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원사료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요. 두 세대의 아이들이 배우고 외운 그 문장은 각주와 각주가 서로를 인용하며 만들어낸 메아리였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검정관이 마지막으로 할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원사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 저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의 영인본을 주문했습니다. 550년 전에 목판으로 간행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옛 왕조의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 전체를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수백 년치, 15,000명에 가까운 이름이었죠. 검증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만약 성씨 차용설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신분제가 무너질 때 하층민들이 김과 이와 박을 대거 가져다 썼다면 그 이전 시대의 성씨 분포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차용이 일어나기 전이니까요. 김이 지금처럼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온 날을 잊지 못합니다. 550년 전의 족보와 과거 합격자 명단에 나타난 성씨 순위, 그리고 오늘의 한국 통계에 나타난 성씨 순위, 두 목록을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의 같았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순서마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김은 550년 전에도 가장 많았고 지금도 가장 많습니다. 이는 그때도 두 번째였고 지금도 두 번째입니다. 하층민이 성을 훔쳐서 많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많았던 겁니다. 다시 회의실입니다. 저는 그 두 장의 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성씨 차용설이 사실이라면 이 두 표는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550년의 간격을 두고 순위가 일치합니다. 차용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실어온 그 서술은 원사료가 단 한 줄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숫자를 짚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김 씨는 인구의 21%입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하다는 성씨 스미스는 0.8%에 불과합니다. 김은 스미스보다 26배나 흔합니다. 상위 5개 성씨를 합치면 인구의 55%.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성씨가 1%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분포입니다. 그리고 이 분포는 적어도 550년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차용이지. 마츠오 위원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찻잔들이 일제히 흔들렸죠. 비정상적으로 몰려있으니까 훔친 것 아니오. 그렇다면 왜 550년 전에도 몰려있습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용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인데요. 마츠오의 입이 벌어진 채로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와시마 위원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40대의 그는 스승의 표정을 곁눈질하며 말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이면 뭐든 갖다 붙일 수 있죠. 통계 2개를 겹쳐놓고 우연의 일치를 무슨 진리처럼 말씀하시네요. 학자가 아니라 조사관이시라 그런가. 방법론이 순진하십니다. 우연히 550년간 지속되면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표 2장이 아닙니다. 시대별 합격자 명단 전 구간에서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원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간별로 전부 넘겨드리죠. 가와시마가 입을 다물고 스승 쪽을 봤습니다. 바로 그때 구로다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금태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압니다. 43년을 곁에서 봤으니까요. 구로다가 안경을 닦는 것은 상대를 끝장내기 직전의 버릇이었습니다. 다들 순진하시군.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마노 조사관. 그 족보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위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 조선인들이 자기네 뿌리를 부풀리려고 후대에 만들어 낸 소설이라는 생각은 그 나라 족보의 태반이 가짜라는 것은 학계의 공공연한 비밀인데 조사관께서는 위조 문서를 근거로 43년의 학문을 뒤집자고 하시는군. 몇몇 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구로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 반박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족보는 붓으로 베낀 필사본이 아니라 목판 인쇄본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기관과 문중에 남아있는 판본들이 글자 하나까지 일치합니다. 위조라면 위조범이 전국의 소장처를 돌아다니며
똑같은 판본을 심어 놓았어야 합니다. 둘째, 이 족보에 실린 인물들이 같은 시대의 왕조실록에 교차로 등장합니다. 족보를 위조하려면 수백 권짜리 실록까지 통째로 위조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다 닦은 구로다를 바라봤습니다. 셋째, 100번 양보해서 위조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550년 전에 그 위조범은 오늘 아침 한국통계청이 발표할 성씨 순위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위조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회의실 어딘가에서 짧은 웃음이 터졌다가 황급히 잦아들었습니다. 속기사 두 사람의 타자 소리만 잠시 이어졌죠. 구로다의 눈매가 바늘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봤습니다. 세 번째 줄의 하야시 위원, 고대사를 전공한 이 방에서 가장 젊은 심의위원. 그녀가 아까부터 제 배포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한 장 한 장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곳을 찾는 손놀림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하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끝에서 첫 번째 균열을 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자료를 읽기 시작한 겁니다. 흥미로운 여응이었소. 구로다가 안경을 다시 쓰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법이죠. 아마노,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지금 이 총극을 멈추면 명예로운 정년퇴임으로 처리해주지. 연금도, 표창도, 송별회도 그대로. 하지만 계속한다면 자네의 43년 경력은 징계 기록으로 끝날 거요. 잘 생각하시오.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협박. 속기사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몇 위원이 시선을 피해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발언대 아래에 놓아둔 제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열지 못한 봉투. 오늘 이 방에서 열기 위해 27년을 기다려온 봉투였습니다. 저 봉투를 여는 순간 이 회의실이 어떻게 될지 그때의 위원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성씨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정체의 증거라고 가르쳐 온 그 왕조 이야기를 해보죠. 이 지구에 500년짜리 왕조가 몇 개나 존재했는지, 그리고 왕조가 무너지는 날 왕족들이 어떤 최후를 맞는 것이 세계의 상식인지, 그 상식이 통하지 않은 땅이 지구상에 딱 한 곳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음 장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500년을 채우고 다스린 정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그 순간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500년을 채우고 다스린 정권이 없다는 말에 가장 먼저 폭발한 사람은 마츠오 위원이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우리 황실은 만세일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가란 말이오. 그걸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소.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황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왕가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황실이 실제로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얼마인지도 알고 계시지요. 마츠오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가마쿠라 이후 700년, 이 나라를 실제로 통치한 것은 막부였습니다. 그 가마쿠라 막부가 150년, 무로마치 막부가 240년, 에도 막부가 260년 남짓, 어느 정권도 300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군림과 통치는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나라를 다스린 정권의 수명입니다. 저는 스크린에 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세계 주요 왕조와 정권의 존속 기간을 길이 순으로 늘어놓은 표였습니다. 세계사를 보겠습니다. 중국 대륙을 처음 통일한 진나라, 1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 강대했다는 수나라도 40년을 넘기지 못했죠. 당나라가 290년, 명나라가 276년, 청나라가 270년 언저리입니다. 대륙의 대제국들도 300년의 벽 앞에서 전부 무너졌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왕조 교체가 하도 잦아서 연표를 외우는 것이 고역일 지경입니다. 600년을 버틴 오스만 제국이 예외 중에 예외로 꼽힙니다. 저는 표의 맨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반도가 있습니다. 신라 992년, 고려 475년, 조선 500년이 넘습니다. 500년이라는 숫자가 세계사에서 얼마나 희귀한지 방금 보셨습니다. 그 희귀한 500년을
이 반도는 연속으로 3번 해냈습니다. 짧아서 실패했다고 꼽히는 발해조차 200년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 반도에는 실패한 왕조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한 문장씩 끊어서 말했습니다. 왕조를 세우면 500년을 갑니다. 그것이 이 땅의 기본값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체라고 가르쳤습니다. 변화가 없어서 오래 갔다고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15년 만에 무너진 진나라는 역동적인 나라입니까? 300년마다 뒤집힌 대륙은 발전한 것이고 500년을 3번 이어간 반도는 잠든 것입니까? 궤변이요. 가와시마 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래 버틴 게 무슨 자랑이라고. 망하지 않은 것과 잘 다스린 것은 다르죠.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구분은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관계부터 확정하죠. 이 표가 틀렸습니까? 가와시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오카베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통계학 배경에 감정이라고는 실험실 온도계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죠. 표본 정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조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숫자는 달라집니다. 왕가 혈통 기준인지, 통치 정권 기준인지, 수도 기준인지. 정확한 질문입니다. 저는 준비해 둔 다음 장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3가지 기준을 전부 적용해 봤습니다. 왕가 기준으로 잡아도, 정권 기준으로 잡아도, 수도 기준으로 잡아도 500년이 반복해서 나오는 곳은 이 표에서 한반도뿐입니다. 위원님, 검산해 보시겠습니까? 원자료를 지금 넘겨드리겠습니다. 오카베는 정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다음 안건으로 술렁이는 10분 동안 그는 고개 한번 들지 않고 숫자를 짚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왕조 교체의 세계사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러다 오카베가 볼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이상하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늘 그렇듯 무표정했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3가지 기준 모두에서 동일한 패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데이터에서도 본 적 없는 분포라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오카베에게 쏠렸습니다. 가와시마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죠. 오카베 위원, 지금 저쪽 편을 드는 겁니까? 저는 편을 들지 않습니다. 오카베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숫자를 듭니다. 그 순간 저는 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43년간 글자를 세던 사람입니다. 오탈자를 세고 각주를 세고 서술의 줄수를 세는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방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5명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아직 14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의 구로다는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다시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재미있군. 그가 말했습니다. 숫자 노름은 그럴듯했소. 하지만 아마노, 오래 버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대륙의 은혜여. 중국이라는 보호자 밑에서 조공이나 바치며 엎드려 있었으니 오래간 거지. 그게 무슨 실력인가? 노예가 장수한 것뿐인데.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제가 다음 자료로 넘어가기 위해 기다리던 달이었으니까요. 실력이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스크린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00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칼과 붓의 이야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방에 여러분은 전부 시험을 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대학 입시, 임용시험, 승진심사, 능력을 시험으로 증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식이 인류 역사에서 언제부터 상식이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이 귀족의 핏줄로 관리를 뽑던 시절, 이 나라가 칼 잘 쓰는 가문의 영지를 세습시키던 시절, 한반도는 시험으로 나라의 인재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000년 전부터요. 문관을 뽑는 시험만이 아니었습니다. 의학, 법률, 수학, 천문, 통역, 전문직을 뽑는 시험이 따로 있었습니다.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얻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요. 가와시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붓이나 놀리던 나라가 뭘 했다고. 붓이나 놀리던 나라.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붓의 나라 옆에 칼의 나라가 있었죠. 우리입니다. 다이묘의 아들은 다이묘가 되고
무사의 아들은 무사가 되고 농민의 아들은 영원히 농민인 나라. 능력이 아니라 핏줄이, 시험이 아니라 칼이 사람의 자리를 정하던 나라. 사무라이 정신을 모욕하는 거요. 새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여태 조용하던 사토 의원이 얼굴이 벌개져서 일어섰습니다. 무가의 후손임을 평생 자랑으로 삼아온 사람이었죠. 무사도는 이 나라의 혼이요. 그걸 세습이니 칼이니 지금 우리 조상 전부를 깎아내리는 거요. 뭐요? 모욕이 아닙니다. 의원님. 시스템 비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무사 개개인의 명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인재를 고르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칼로 고르는 나라와 시험으로 고르는 나라, 세습으로 있는 나라와 실력으로 뽑는 나라. 어느 쪽 시스템이 오래갈 수 있는 구조인지 방금 우리는 표로 확인했습니다. 300년과 500년으로요. 사토가 씩씩거리며 앉았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날 제가 준비한 이야기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대목입니다. 왕조가 무너지는 날, 왕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사의 답은 한결같습니다. 몰살입니다. 새 왕조는 옛 왕가의 씨를 말립니다. 당연합니다. 살려두면 반란의 깃발이 되니까요. 중국의 왕조 교체가 그랬고 유럽의 혁명이 그랬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권력이 넘어갈 때마다 패자의 가문은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1000년 전 왕가의 후손은 희귀합니다. 씨가 말랐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준비한 숫자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1500년 전 신라의 왕성이 김, 박, 석입니다. 그리고 신라를 세운 6마을의 성씨가 이, 최, 정, 손, 배, 설입니다. 이 성씨들이 오늘날 한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스크린에 숫자를 띄웠습니다. 55%입니다. 한국인 2명 가운데 1명은 1000년 왕국의 왕가이거나 그 건국 가문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왕조가 3번 바뀌는 동안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앞선 왕조의 사람들을 몰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죽이는 대신 흡수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례를 이어갔습니다. 가야라는 나라가 신라에 병합됩니다. 세계의 상식대로라면 가야 왕족은 노예가 되거나 사라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야 왕족의 후손 김유신은 신라군 최고 사령관이 되어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됩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형이 아니라 고려의 최고 귀족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고려에서 조선으로 정권이 넘어가던 날, 그 정권 인수에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입니다. 1000년 왕국의 수도에서 단 하루 만에 시가전 한 번 없이 왕조가 교체됩니다. 물론 이후에 정치적 숙청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역사에나 피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 왕조는 이전 왕조의 관료와 학자를 그대로 이어받아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왕가만 바뀌었을 뿐 같은 나라가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 구로다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거기까지 하지. 아마노 조사관, 자네는 검정관이야. 학설을 심의하는 사람이지 학설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야. 월권이다. 위원장 권한으로 발언권을 회수한다. 착석하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위원이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끝나기를 바라던 사람들이었죠. 저는 발언대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앉으면 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원장님께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다치바나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규정집을 펼쳐든 채 안경 너머로 구로다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정, 규정 제31조 사망. 최종 의견 진술은 위원장이 아니라 주무부처가 관장한다. 진술권의 회수는 주무국장의 권한이다. 그리고 저는 회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사관, 계속하십시오. 국장,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구로다의 만년필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 심의회가 장난으로 보이지 않도록 규정대로 하자는 겁니다. 다치바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방금 발언권 회수 시도는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구로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틈에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세었습니다. 하야시 위원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고대사 전공자로서 말씀드립니다. 휴식 시간이 아니라
지금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조사관님이 제시하신 족보와 합격자 명단, 제가 방금 원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표본 대조를 마쳤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료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원 때부터요. 알면서도 교과서 서술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심의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언급하겠습니다. 그녀 옆에 두 위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중립이던 관찰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재검토할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나였던 숫자가 넷이 되었습니다. 구로다는 그 광경을 잠자코 지켜보다가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규정대로 하자니 나도 규정대로 하지. 아마노. 자네가 사료 이야기를 하니 나도 기록 이야기를 하나 할까. 27년 전 자네 손으로 기각한 문서가 하나 있었지. 아마.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위선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너도 공범이었다고. 내 손도 더럽다고. 네,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어 올려 발언대 위에 놓았습니다. 마침 그 이야기를 할 차례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꺼내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27년 묵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서 둥그러졌고 앞면에는 이제는 흐려진 소인이 찍혀 있었죠. 저는 그것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남들이 보는 앞에서요. 27년 전 검정 시즌이었습니다. 제 앞으로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오사카의 한 고등학교 역사 교사. 이름은 야스모토 준. 제일 한국인 2세였습니다. 회의실이 미묘하게 술렁였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412쪽짜리 의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가운데 12곳의 오류를 지적하는 문서였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성씨 차용설의 점거 부재, 정체성론의 반례, 왕조 서술의 왜곡, 오늘 제가 3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의 뼈대가 그 412쪽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27년 전에요. 손으로 눌러 쓴 글씨에 사료 사본까지 한 장 한 장 첨부해서 저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개 고등학교 교사가, 그것도 조선인 교사가 국가 검정에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반박할 오류나 찾아서 돌려보내자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가 넘도록 저는 그 문서를 놓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곳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야시 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절차대로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심의에 부의했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주관하던 분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학술적 가치 없음. 기각. 6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6글자를 기각 사유란에 옮겨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한가운데 놓여있던 제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도장이 저 도장입니다. 9741번의 합격을 찍은 손이 단 한 번의 기각도 찍었습니다. 제 43년에서 제가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는 도장은 합격이 아니라 그 기각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됐으니까요.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각 처리 후에 발신인의 소속 학교로 공문이 한 장 내려갔습니다. 소속 교원이 국가 검정 업무에 부적절한 개입을 시도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 공문 한 장이 학교에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야스모토 선생은 이듬해 봄, 교단을 떠났습니다.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412쪽의 맨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27년 동안 수백 번을 읽어서 보지 않고도 외울 수 있는 문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이를 보며 읽었습니다. 그래야 목소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의견서의 마지막 문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 이 나라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이웃나라를 깔보라고 가르치는 교과서는 이웃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의 아이들을 먼저 병들게 할 것입니다. 경멸을 배운 아이는 존중을 모르는 어른이 됩니다. 부디 사료를 봐 주십시오. 사료는 국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야시 위원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노무라 위원은 안경을 벗고 미간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츠오 위원조차 팔짱을 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27년간 이 봉투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3번 쓰레기통 앞까지 갔다가 3번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왜 못 버렸는지 이제는 압니다. 이것은 서류가 아니라 판결문이었으니까요. 제43년에 대한 아직 집행되지 않은 판결문. 오늘 저는 그 판결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때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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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다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아까 그 느리고 모욕적인 박수를 다시 치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이군. 눈물이 다 나려고 해. 그가 하품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 27년 전에 규정대로 처리된 민원 문서 하나를 가지고 지금 우리더러 뭘 어쩌라고. 검정 업무에 대한 외부 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야. 학교에 공문을 보낸 것도 절차고 그 교사가 학교를 그만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 우리가 등을 떠밀었나. 위원장님. 노무라 위원이 처음으로 구로다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기각 지시를 내린 분이 누구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구로다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턱을 들었죠. 나요. 내가 지시했소. 그게 뭐 어때서. 당시 심의관으로서 당연한 판단이었고 지금 다시 그 문서가 와도 나는 같은 도장을 찍을 거요. 조선인 교사가 제 조국 편을 드는 문서에 무슨 학술적 가치가 있나. 팔이 안으로 굽은 낙서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봤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뒤집히는 것을요. 하야시 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노무라 위원이 안경을 다시 쓰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중립이던 위원 둘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구로다를 편들던 웃음기가 회의실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통계 앞에서는 버티다가도 사람 이야기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아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인지도 모르죠. 방금 발언도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다치바나 국장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죠. 3시간 중 절반이 지났습니다. 10분간 휴회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하나둘 복도로 나갔습니다. 자판기 앞에 335 모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잿빛으로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언대에 혼자 남아 식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하야시 위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의견서 사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부요. 412쪽.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27년 늦었지만 이제야 수신인을 찾은 것 같군요. 그녀가 자리로 돌아가는 사이 저는 회의실 뒤편을 봤습니다. 다치바나 국장이 참관인석으로 걸어가더니 이집트에서 온 노학자에게 몸을 숙이고 무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노학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 맨 뒷줄의 한국인 참관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손이 제 도장이 놓인 테이블 쪽을 향해 아주 잠깐 움직였다가 다시 무릎 위로 돌아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휴회가 끝나고 위원들이 자리에 앉자 다치바나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개하겠습니다. 재개에 앞서 특별회기 규정에 따라 국제 참관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파리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이집트에서 온 노학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 햇볕에 그을린 피부, 구분 등. 그러나 목소리는 사막의 바람처럼 건조하고 단단했습니다. 통역이 그의 말을 옮겼습니다. 저는 고고학자입니다. 40년간 세 대륙에서 왕의 무덤 137기를 발굴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죠. 그 137기 가운데 도굴당하지 않은 무덤이 몇 기였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파리드 박사는 손가락으로 0을 그렸습니다.
단 한 기도 없었습니다. 137기 전부 제가 도착하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털려 있었습니다. 왕가의 계곡도 대피라미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굴은 인류의 상수입니다. 무덤이 봉인되는 순간부터 도굴꾼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에서 무덤은 반드시 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덤은 한 번 지어지지만 노리는 자들에게는 천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왕조가 무너지고 치안이 사라지는 혼란기가 반드시 오고 그때 무덤은 열립니다. 저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 40년을 살았고 그래서 그것이 세계의 법칙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경주에 가기 전까지는요. 회의실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파리드 박사는 계속했습니다. 오래전 학술 답사로 한국의 옛수도 경주에 갔습니다. 1500년 전 왕들의 무덤이 도시 한복판의 잔디, 언덕처럼 늘어서 있더군요. 안내하던 학자가 발굴 유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금 왕관이 무덤 안에서 놓인 그대로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훌륭한 복제품이군요. 원본은 언제 도굴당했습니까? 그 학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도굴이라니요. 이 무덤들은 도굴당한 적이 없습니다. 파리드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노학자가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새삼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직업적 자존심을 걸고 발굴 기록을 전부 요청했죠. 그리고 기록을 넘기던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1500년 동안 아무도 왕의 무덤을 파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세 대륙을 다녔지만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도굴이 없다는 것은 도덕 교과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계의 이야기입니다. 도굴은 혼란기의 창고랍니다. 1500년간 왕릉이 무사했다는 것은 1500년간 무덤을 파헤칠 만큼의 혼란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에서 논의되는 교과서 서술을 들었습니다. 혼란과 전란의 연속이라고요. 고고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파리드 박사가 앉자 이번에는 독일에서 온 사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베버 박사. 은퇴 안경에 마른 체구의 그는 지도 한 장을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럽의 국경 변천 지도였습니다. 제 전공은 국경선의 역사입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유럽의 국경은 10년마다 다시 그려야 합니다. 100년 전쟁, 30년 전쟁, 그리고 지난 세기의 2차례 대전. 제 고향 마을은 100년 사이에 국적이 4번 바뀌었습니다. 국경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극동에 이상한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지도를 넘겼습니다. 한반도 북쪽의 강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압록강입니다. 이 강이 국경으로 굳어진 지 500년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국경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국경이 500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전쟁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지지 않아야 하고 이겨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방어는 완벽하고 팽창은 절제된 나라. 사학자로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약소국의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문명의 지도입니다. 저는 그 틈을 이어받았습니다. 두 분 말씀에 하나만 보태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반도는 유사 이래 수백 차례의 침략을 받은 순환의 땅이다. 수백 차례라는 숫자의 정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해적대가 해안마을에서 곡식을 훔쳐간 약탈 사건까지 전부 침략으로 계산한 숫자였습니다.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벌인 전면 침공만 세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 이후 1500년 동안 2번입니다. 대륙의 제국이 1번, 그리고 나머지 1번은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일으킨 것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정적이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종이 넘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가와시마 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인물 뭉치를 돌리고 있었죠. 다들 감상에 빠지신 것 같아서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해외 연구기관의 보고서입니다. 한반도의 역대 전란 횟수가 900회를 넘는다는 통계입니다. 수백 차례라는 교과서 서술은 오히려 겸손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위원들이 유인물을 넘겨봤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건조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와시마 위원. 그 보고서 말입니다. 오카베였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말했습니다. 휴회 시간에 미리 받았기에 출전을 확인해 봤습니다.
표지에 적힌 연구기관의 발간물 목록에 이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페이지, 번호도 가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문서의 37페이지를 인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유인물의 출처를 밝혀주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가와시마의 얼굴이 백지장이 됐습니다. 그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상석을 향했습니다. 저는 그저 위원장님 쪽에서 주신 자료라 당연히 내가 언제 그러다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자네한테 그런 걸 줬다는 건가? 말 조심하게. 위원장님, 아까 복도에서 분명히 닥치게 사제간의 고성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위원들은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43년간 단 한 번도 금이 간 적 없던 구로다의 성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다치바나 국장이 조용히 그러나 모두에게 들리게 말했습니다. 방금 상황은 전부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위조 자료의 유포 경위는 심의회 종료 후 별도 조사하겠습니다. 노무라 위원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유인물을 반으로 접어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문헌학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까지 표준 서술을 지키는 것이 학계를 지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는 표준을 지키기 위해 위조된 문헌을 봤습니다. 출전 없는 서술을 반세기 동안 교과서에 실어온 것도 모자라서 말입니다. 이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저는 조사관의 문제 제기에 동의합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가 앉자 그의 좌우에 있던 위원들 그리고 그 옆에 한 명이 잇따라 짧게 동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다시 세었습니다. 8비였습니다. 15 가운데 8. 절반이 넘어온 겁니다. 구로다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고쳐 매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에는 이제 여유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료 하나가 남았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이 숫자를 처음 계산했을 때 계산기를 3번 두드렸습니다. 3번 다 같은 답이 나오더군요. 저는 스크린에 연표 2줄을 띄웠습니다. 위에 한 줄, 아래에 한 줄.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스스로 말하게 두고 싶었으니까요.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건국부터 멸망까지의 존속 기간을 계산하면 992년입니다. 1000년에서 딱 8년 모자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세계사의 예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라를 이어받은 고려와 고려를 이어받은 조선, 이 두 왕조의 존속 기간을 더하면 몇 년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래 줄에 숫자를 켰습니다. 992년입니다. 회의실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오카베 위원을 바라봤습니다. 오카베 위원님, 제 계산을 믿지 마시고 직접 검산해 주시겠습니까? 건국 연도와 멸망 연도는 어느 사전에나 나와 있습니다. 오카베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20명이 한 통계학자가 사치견산을 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오카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992점, 그리고 992점, 그가 말했습니다. 일치합니다. 우연이요. 마츠오 위원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오전의 호통은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요. 우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히 겹친 것은 우연이겠지요. 하지만 위원님, 우연이 아닌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문명이 1000년짜리 안정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그 문명이 같은 일을 한 번 더 해냈다는 것. 한 번은 우연입니다. 2번은 실력입니다. 주사위를 던져 1000년이 나오는 문명은 없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발언대를 벗어나서요. 우리는 오래간 것을 정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잣대를 세계에 대보겠습니다. 15년 만에 무너진 진나라는 역동입니까? 300년마다 왕조가 갈린 대륙은 발전이고 500년을 3번 이어간 반도는 잠든 것입니까? 10년마다 국경을 다시 그린 유럽은 살아있고 500년간 국경을 지킨 나라는 죽은 것입니까? 왕릉이 전부 도굴당한 문명은 깨어있고 1500년간 왕의 무덤에 손대지 않은 문명은 미개한 것입니까? 저는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만든 잣대는 잣대가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끼워 맞춘 변명이었습니다. 이웃은 열등해야 한다는 결론에요. 그리고 저는 그 변명에 43년간 도장을 찍었습니다. 9741번. 그때였습니다. 닥쳐.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구로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항상 반듯하던 은발이 흐트러져 이마에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다들 정신이 나갔군. 통계에 올리고 조선인 교사의 편지 한 장에 눈물이나 짜고 좋아. 다 사실이라고 치자. 저 숫자들이 전부 진짜라고 쳐.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그는 회의실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교과서는 학술지가 아니야. 교과서는 국가의 것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부심이야. 이웃나라의 역사가 우리보다 위대했다고 가르쳐서 이 나라가 대체 뭘 얻는단 말인가. 나는 평생 이 나라의 등뼈를 지켰어. 그게 죄라면 그래 100번이라도 다시 저지르겠다. 숨이 차서 헐떡이는 소리만이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잦아들자 회의실에는 단 하나의 소리만 남았습니다. 속기사 두 사람의 타자 소리였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방금 쏟아진 말들이 한 글자씩 공문서에 박제되는 소리. 구로다의 시선이 그 소리를 따라 속기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말했는지, 그 말이 어디에 새겨졌는지를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금 말씀이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자부심. 우리가 43년간 해 온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정의를 방금 위원장님께서 직접 내려주셨습니다. 제 3시간의 발표보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로다가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넘어진 의자를 세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츠오 위원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사이로 신음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그렇게 믿으셨는데 나는 뭘 믿고 평생을. 하야시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노무라가 들었습니다. 오카베가, 사토가, 그 옆에 위원들이 잇따라 손을 들었습니다. 정식 표결도 아닌데 사람들은 무언가를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었습니다. 11, 15 가운데 11였습니다. 다치바나 국장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 표결에 앞서 특별회기 규정 제44조에 따라 참관인 의견을 마저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돌려 회의실 맨 뒷줄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참관인께서는 3시간째 침묵하고 계십니다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개의 시선이 일제히 뒷줄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단추를 하나 잠그고 몸을 일으키는 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은발이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60 중반쯤의 남자였습니다. 3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던 사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그것도 오사카 억양이 배어있는. 먼저 아마노 조사관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너무나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27년 전에 붙인 편지의 답장을 오늘에야 받았습니다. 저는 발언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회의실의 위원들은 아직 영문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하야시 위원만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아까 제가 건넨 412쪽의 사본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소개가 늦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안준서라고 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기록 어딘가에 저는 다른 이름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야스모토 준. 오사카의 고등학교에서 20년 가까이 역사를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서류 떨어지는 소리, 숨을 들이켜는 소리, 의자가 삐걱대는 소리. 마츠오 위원의 입이 벌어졌고 노무라 위원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다가 도로 앉았습니다. 구로다만이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27년 전 자신이 6글자로 지워버린 이름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놀라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안준서 교수가 말했습니다. 국제자문단 명단에 제 이름이 올랐을 때 사실 저는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이 건물에 다시 올 이유가 저에게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초청장의 한 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역사 서술의 재검토, 그 6글자가요. 27년 전에 제가 받은 6글자는
학술적 가치 없음이었습니다. 같은 6글자가 이번에는 반대말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방이 정말 달라졌는지. 제 눈으로요.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복수하러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저는 27년을 원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망은 사료보다 힘이 세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사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 문장을 믿는 사람이 원망을 붙들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교단을 떠나신 뒤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야시 위원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건너왔던 바다를 거꾸로요. 한국의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40이 넘은 만학도였죠. 그리고 건너간 첫 해에 저는 서류 한 장을 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 서류였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3시간 동안 성씨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성씨조차 빌려 쓴 민족이라는 교과서 문장도 들으셨죠. 고백하자면 그 문장을 처음 교과서에서 봤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슬퍼서 웃었습니다. 성씨를 빌려 쓰고 산 사람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야스모토라는 성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아이들 앞에 서려면 필요했던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제 아버지의 성도, 할아버지의 성도 아닌 이름으로 저는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단을 떠나던 날 결심했습니다. 빌린 성을 이제 돌려주자.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성은 1000년이 넘은 성입니다. 오늘 조사관님의 자료에 나온 그 오래된 족보와 급제자 명단 어딘가에도 있는 성이지요. 저는 이 성을 되찾는데 40해가 걸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씨를 빌려 쓴 민족이라는 문장은 틀렸습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성씨를 빌려 써야 했던 것은 그들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저였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20명이 있는 방에서 종이 한 장 뒤척이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발언대를 놓고 걸어 나갔습니다. 제 다리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보다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맨 뒷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제 도장을 집어 안준석 교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27년 늦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45도가 아니었습니다. 90도였습니다. 68배를 살면서 누구에게도 굽혀본 적 없는 각도였습니다. 당신의 412쪽을 6글자로 지운 사람이 접니다. 그 기각 도장을 찍은 손이 이 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과가 당신의 20년을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27년 동안 이 6글자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리 위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깨에 손이 얹었습니다. 따뜻하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조사관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준석 교수는 테이블 위에 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 도로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도장은 제가 받을 물건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찍으실 도장이 하나 남았으니까요. 오늘 이 방에서요. 그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면 그때 은퇴하십시오. 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다치바나 국장도 알아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으니까요. 참관인 의견 청취를 마쳤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관련 서술 전면 재검토, 그리고 검정 기준 개정 권고안. 것으로 진행합니다. 잠깐. 구로다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자세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은발을 쓸어 넘기고 넥타이를 고쳐매고 무너진 성벽 위에서 마지막으로 활을 드는 낡은 병사처럼요. 표결 전에 위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손을 들려는 건지는 알고 계시나. 좋소. 마음대로들 하시오. 다만 하나만 기억하시오. 이 학계에서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소. 교수 임용도, 연구비도, 학회 이사 자리도. 오늘 손을 드는 사람은 다음 임기가 없을 줄 아시오. 나는 뒤끝이 긴 사람이야. 43년짜리 뒤끝도 있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3시간 전이었다면 회의실을 얼렸을 협박. 하지만 지금은 3시간 뒤였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다치바나 국장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야시 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에서 일을 임기가 제일 많이 남은 사람입니다만 그녀가 구로다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카베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들었다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숫자가 이겼습니다. 저는 이긴 쪽에 섭니다. 노무라가 들었습니다. 사토 위원이 들었습니다. 무가의 후손이라던 그는 낮게 말했죠. 무사는 진 싸움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오. 관찰 좌석의 위원들이 잇따라 손을 들었습니다. 5, 6, 7, 8, 그리고 마츠오 위원 차례였습니다. 아침에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내던졌던 사람.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고 자신도 평생 그렇게 가르쳤다던 사람.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오랫동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가 틀리셨다고 오늘 말해 두어야 나중에 내 손자 앞에서 덜 부끄러울 것 같소. 나는 찬성이요. 아침에 그 문장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 문장을 말한 손이 지금 천장을 향해 올라가 있었습니다. 9, 10, 11, 12, 13.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가와시마 위원이었습니다. 구로다의 직계 제자. 스승이 웃은 뒤에만 웃던 사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구로다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그 젊은 위원의 오른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님. 가와시마가 스승을 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역사가 무엇인지 배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성입니다. 14. 다치바나 국장이 선언했습니다. 반대. 구로다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찬성 14, 반대 하나. 그는 그 하나로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두고들 보게. 그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바람은 다시 바뀌어 그때 오늘 든 손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지. 이 나라의 회의실에는 오래된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우서른이 방을 나설 때는 모두가 일어나 배웅하는 것. 43년간 구로다가 어느 방을 나서든 어겨진 적 없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구로다의 등에 대고 다치바나 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낮았지만 회의실 끝까지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위원장. 속기록은 남습니다. 43년간 당신이 교과서를 검정해 왔다면 이번에는 역사가 당신을 검정할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표결이 끝나고 다치바나 국장이 권고한 원본을 제 앞에 가져왔습니다. 조사관. 검정 규정상 재검토 권고안에는 담당 조사관의 확인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업무가 되겠군요. 저는 도장을 들었습니다. 43년간 9741번을 찍은 도장. 손에 쥐면 심장보다 익숙하던 그 무게가 그날은 낯설게 무거웠습니다. 저는 인주를 묻히고 권고안 확인란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9742번째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43년 만에 처음으로 부끄럽지 않은 도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을 정리하고 나오는 길에 하야시 위원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412쪽의 사본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서류를 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살아있는 것을 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심의부터는 제가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각오해 두시라고. 어디 안 계시겠지만요. 시끄러운 심의회가 건강한 심의회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43년간 우리 회의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청사 정문을 나설 때 아침에 그 경비원이 다시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조사관님, 마지막 날 어떠셨습니까? 43년 중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장 일을 많이 한 날이었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 가로등 아래 안준석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우리는 나란히 지하철역까지 걸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걷다가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학기 중이라서요.
조사관님은 이제 뭘 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찍을 도장이 없군요. 그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경주에 오십시오. 1500년 된 왕들의 무덤이 도시 한복판에 언덕처럼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서 보시면 오늘 회의실에서 하신 말씀이 땅에서도 들리실 겁니다. 제가 안내하지요. 가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편이 아니라 직접. 그가 다시 웃었습니다. 27년 묵은 농담이 그렇게 풀렸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역 앞에서 악수를 했고 그는 개찰구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명의 위대함을 재는 잣대에 대해서요. 우리는 오랫동안 정복의 길이로 문명을 쟀습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는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무릎 꿇렸는가. 그 잣대 위에서 반도의 역사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잣대를 바꿔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지속했는가, 얼마나 무너지지 않았는가. 백성의 무덤이 아니라 왕의 무덤조차 1500년을 무사했는가. 그 잣대 위에서 세계사를 다시 줄 세우면 맨 앞에 서는 나라는 하나뿐입니다. 왕조를 세우면 500년을 가던 나라, 실패한 왕조가 없는 유일한 나라, 왕가를 죽이는 대신 품었던 유일한 나라, 왕릉이 도굴당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 그리고 힘이 생긴 뒤에도 이웃을 침략하지 않은 강대국 가운데 유일한 나라. 칼은 잠깐 강합니다. 붓은 오래 강합니다. 칼의 나라가 붓의 나라를 삼켰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두 나라의 국민소득 순서는 뒤집혔습니다. 500년짜리 안정을 두 번 만들어낸 사람들이 폐허해서 두 세대 만에 다시 한 번 같은 일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1500년짜리 실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국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씨나 박씨가 맞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농담을 들으시면 웃으면서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당연하지 않느냐고. 김도, 박도, 이도, 최도, 정도, 천년 왕국의 왕가와 그 나라를 세운 가문들의 성이니까요. 여러분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그 후손이십니다. 여러분의 성씨는 빌린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름입니다. 왕가를 죽이지 않은 나라만이 남길 수 있는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 나라를 폐허해서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여러분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흘린 땀이 992년의 왕조를 세웠던 그 손들과 같은 손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43년간 역사를 검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야 역사에게 검정을 받았습니다. 불합격이었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역사는 재심의 기회를 주더군요. 여러분의 역사가 저에게 가르쳐 준 대로 무너진 자를 지우지 않고 품어준 겁니다. 지금까지 43년 경력의 일본 검정관이 도쿄의 마지막 심의회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992년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27년을 건너온 편지 한 통이 반세기의 역사를 바로잡았습니다. 진실은 늦게 도착해도 반드시 도착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새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